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강상구 조성주의 색다른 진보 정치 쾌걸 진보. 유쾌한 두 남자의 거침없는 진보 정치 이야기 쾌걸 진보. 팟짱 시즌3를 맞이해서 처음 선보이는 진보 정치 코너인데요. 말 그대로 진보의 시각에서 한국 정치를 해석하는 이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한국의 진보 정치 시계 어디까지 와 있는지 그 흐름을 제대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진보 정치 뉴스는 진보 언론도 크게 다루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른바 ETC 뉴스, 기타 등등 뉴스 뭐 이런 정도로 취급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팟짱이 마련을 했습니다. 엄연한 한국 정치의 한 축을 차지하고 있지만 여전히 당당하게 그 한 축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깨자. 그래서 새롭게 진보 정치의 존재감을 좀 드러낸 그런 코너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말이 좀 길었는데요. 여하간 고정 코너 지기들을 한 분 한 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정의당 대표 선거가 낳은 스타 정치인. 스타 진보 정치인이라고 할까? 왜 웃으세요? 아니, 민망해서요. 민망했어. 스타 정치인 조성주 정의당 미래정치센터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조성주입니다. 네. 이런 거 안 해주는구나. 처음인데 이런 거 좀 해주자. 자, 저는 이분의 논평 성명 들을 때마다 이야 진짜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제가 그래서 좀 세게 이름을 지어봤어요. 진보 정치의 강철 이빨. 마음에 드세요? 예, 마음에 듭니다. 좀 안 들 수가 없잖아요.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아파. 네, 다쳐. 예. 강상구 진보결집 더하기 공동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예,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강상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진짜 오랜만이에요. 예, 오랜만이에요. 예. 진보신당 대변인 하실 때 제가 꼭 인용을 했어요. 강상구 진보신당 대변인은 땡땡 뭐뭐라며 뭐뭐라고 밝혔다. 네. 예. 그 어떻게 지내셨어요? 사람들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강상구 나왔네. 이런 분들 좀 있지 않을까요? 그런 분들 없을 것 같고요. 그래요? 일단 저를 소개할 말이 없어가지고 고민하시다가 아니에요. 어렵게 강철 이빨. 아니에요. 굉장히 그런가요? 그럼요. 고뇌에 찬 어쨌든 이름이요. 생각하시느라고 고생하셨을 것 예. 같은데요. 사실 제가 이렇게 소개할 수도 있었어요. 어떻게요? 저서 위주로. 그렇지. 저서 위주로요? 저서 위주로. 책 얘기 하는 거 좋죠. 왜 책 안 가져왔어요? 제가 책 가져오라고 했는데. 가져왔어요. 진짜? 5권 빨리 꺼내세요. 지금 저쪽 다른 방에 있습니다. 그렇구나.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조성주 소장님이 강 대표님을 처음 만난 게 책으로 만나셨다면서요? 그렇죠. 네. 명저 명적? 신자유주의 역사와 진실 네. 이 책으로 처음 만나던 과연 이 사람은 누굴까 네. 이렇게 고민해서 이분 한번 만나보고 싶다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책이 너무 훌륭하게 쓰여져가지고 만나보고 싶었는데 어느 날 이제 집회 때 저 사람이 강상구라고 사람들이 막 수군대더라고요. 앰프 나르고 노가다 하고 있더라고요. 환상이 깨졌겠다. 완전히 깨졌죠. 그러니까 조성주 소장님 학생 때 그렇죠. 학교 다닐 때 이제 강상구 대변인 책을 읽은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책을 읽을 때는 왠지 뭐 머리도 좀 희끗희끗하고 좀 샤프하고 그렇죠. 뭐 아마 그렇게 생각하셨을 학자풍에 거예요. 학자풍에 굉장히 좀 이렇게 지적인 뭐 이런 걸 좀 지적인 상상했죠. 풍모를 상상했는데 목장갑 끼고 그렇죠. 앰프 나르고 그때가 언제쯤이었죠? 그게 언제예요? 그게 아마 한미 FTA 뭐 이거 얘기되고 막 그러면 이럴 때였던 것 2004년, 같아요. 5년 뭐 이럴 때인 것 같은데요. 예. 제가 사실 그때 사연이 있었어요. 그래요? 왜 그러냐면 그 책은 99년에 나온 거예요. 1999년. 네. 굉장히 오래된 고전이에요. 고전. 그 책 보면은 김대중 정부가 어떻게 할 거다 이런 걸 예측하고 있어요. 그렇구나. 정말 오래된 책이고요. 네. 근데 제가 그러고 나서
2001년, 2년 이때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라고 있었죠. 예,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거기 조사관으로 일했는데 한 2년간 일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글 쓰는 것 자체가 너무 싫더라고요. 컴퓨터 앞에 앉는 것. 제가 민주노동당 들어갔는데 그 다음에 민주노동당 들어갔는데 노회찬 당시 사무총장님이 당신은 정책을 하든 기획을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이렇게 몸으로 뛰는 걸 하겠습니다. 손가락이 아파서 글을 쓸 수가 없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앰프 날르고 막 그랬죠. 그걸 한 3, 4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그때 보셨어요. 그렇군요. 저를. 그래서 인사를 했어요 그때? 아니요. 그때 인사를 못했죠. 에이. 일단 의심했어요. 저 사람 진짜 강상구 맞나? 뭐 이렇게 가짜구나. 동명이인일 수도 있겠다. 가짜 강상구다. 그렇죠. 저를 근데 이렇게 만나니까 어때요? 저는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몇 번 다른 기회로 만나게 됐는데 그 이후에는 이제 저 사람이 강상구가 맞구나 이렇게 이제 확인하게 되고 그 이후에 만날 때는 이제 늘 좀 유쾌해서 강상구 대표님이 이제 늘 유쾌한 사람이라 뭐 진보 정치 안에서 좀 유쾌한 사람 만나기가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요? 네. 꿀꿀해? 네, 좀 다들 약간 표정도 우울하고 너무 진지하고. 강상구 대표님은 뭐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좀 가볍다. 장난기가 있잖아.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가볍다. 안 그래도 저 오면서 고민 많이 했습니다. 캐릭터 어떻게 잡아야 되나. 그래서 저희가 붙였잖아요. 쾌걸진보라고. 어떻게 마음에 드세요? 처음에 뭐 쾌나무로 화장품 이름가요? 아니 제가 쾌감 정치 하자 이렇게 제안드렸잖아요. 그래요. 쾌감 정치. 예, 장윤선 기자님이 이런 방구가 없으시더라고요. 아니 이게 아니라 너무 바빴어요. 너무 바빠가지고 댓글을 달 시간이 없어가지고 못 달았어요. 그래도 쾌걸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아요. 표를 좀 얻어야 되니까. 다음부터 망토라도 하나 두르고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망토를 하나씩 준비할까요? 아니 저는 그 쾌걸이라는 이름을 붙였다는 소식을 듣고 생각해 보니까 그게 무슨 뜻인지 제가 모르더라고요. 옛날에 쾌걸조로 있었잖아요. 쾌걸조로 있었죠. 쾌걸이 무슨 뜻이지? 그래서 인터넷 사전을 막 뒤져봤어요. 네이버 지식사전에 네이버 지식사전 모르는 거 다 거기 물어보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뒤져봤더니 유쾌하다 할 때 쾌에다가요. 뛰어나다 할 때 걸자더라고요. 몰랐어요. 유쾌하고 뛰어나다 이런 뜻이에요. 몰랐어요 저는 진짜? 정말로. 그냥 이게 굉장한 도둑 뭐 이런 뜻인가 보다. 왜 이래? 저는요 우리가 단텔방 있잖아요. 텔레그램 거기에 쾌걸이라고 올리기 전에 제가 먼저 찾아봤어요. 네이버에. 그러시군요. 그럼 네이버에 먼저 찾아보고 제안을 한 겁니다. 자, 여하튼 좀 신나고 즐겁고 경쾌하고 유쾌하게 한국의 진보 정치 담론을 좀 앞으로 펼쳐주셨으면 부탁을 드립니다. 강상구 조성주의 쾌걸진보. 제가 이 기획을 진행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좀 재밌게 한국 진보 정치를 얘기할 건가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두 명의 정치인이 머리에 스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명은 미국 대선 후보인 버니 샌더스, 그리고 다른 한 명은 새로 영국 노동당 당수가 된 제러미 커빈인데요. 둘 다 강성 좌파. 한국에서는 기대하기도 어려운 강성 좌파, 사회주의 계열, 뭐 이런 분으로 이제 분류가 되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뭐 그리스의 시리자, 치프라스, 스페인의 포데모사 뭐 등등 있는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요? 우리는 뭐 좀 그래. 그래서 좀 제대로 좀 해보자. 이런 진보 정치 좀 똑바로 좀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요. 아무래도 두 분은 좀 이런 해외의 진보 정치 흐름을 누구보다도 더 좀 절실한 마음으로 지켜보셨을 것 같은데요. 우선 유럽과 미국에서 이는 진보의 바람, 이걸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일단 버니 샌더스하고 제레미 코빈 보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죠. 오래 버티면 되는구나. 100년. 그러면 이분들이 다 70, 60이 넘으셨잖아요. 버티는 사람이 이긴다. 이거를 다시 한번 깨달았고요. 나도 그래야 되겠다. 진보 정치? 네, 그러면 버텨야 한다. 또 저희 집안이 장수 집안이에요. 집이?
네, 그러면 네, 저희 집은 다 기본적으로 90 넘어요. 아, 어쩌지 커피를 안 드신대요. 그날 건강 관리를 엄청 신경 쓰시나 봐요. 건강 관리를 신경 쓰지는 않는데 담배도 안 피고 술도 잘 안 마시는데. 일찍 주무신다면서요? 예, 맞아요. 착하게 사는 사람이죠. 아, 착하게. 오래 버틸 준비가 돼 있다. 일단 그런 생각을 했고. 네, 이게 버니 샌더스나 제레미 코빈이 사실 특별한 점이 있고 특별하지 않은 점이 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특별하지 않은 점은 사실 요즘 이제 그분들이 뜨니까 한국 언론이나 정치인들도 한국의 제레미 코빈 누구야 막 관심 갖고 그러는데 네. 신자유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게 1980년대 영국하고 미국 대처 레이건 이 시절부터라고 보통 얘기하죠. 네. 근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지금 한 뭐 3, 40년 흘렀나요? 이 동안에 신자유주의가 뭐 양극화를 가는 곳마다 다 심화시켰는데 이런 문제에 맞서서 싸웠던 사람들은 늘 있었어요. 그게 이제 대중운동 차원이든 제도정치 차원이든 늘 있었고요. 네. 제도정치 차원만 보더라도 아까 그 그리스 시리자 급진 좌파 연합 네. 거기 당수는 치프라스 그 다음에 스페인 아까 포데모스라고 보통 하더라고. 포데모스. 예. 포데모스예요. 뭐 모스라고 포데모스? 하더라고요 다. 예. 몰라요 저 스페인 말.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우리는 할 수 있다 그런 뜻이라고 하고 예. 거기에 이제 그 당수가 파울로 이글레시아스. 아 이거 스페인답지 않아요? 파울로 이글레시아스. 이글레시아스. 예. 이분인데 이런 분들 말고도 그 전에 예. 예를 들면 브라질 노동자당의 룰라. 2000년대 초반에 한국의 진보 정당들이 굉장히 관심을 가졌었죠. 맞아요. 예. 그 이후에는 또 누가 인기를 끌었냐면 베네수엘라의 차베스. 아, 차베스. 네, 인기 그렇죠. 끌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끊이지 않고 뭐가 있어요. 어디선가는 제도 정치에 급진적 좌파들이 진출해서 이게 이대로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 하고 네. 그다음에 국민들이 지지도 얻고 그렇게 했죠. 근데 다만 이 두 분이 특별한 점은 제가 보기에는 이런 건데요. 그동안에 그 주목받던 좌파 세력들은 대부분이 그 흔히 주변국이라고 부르는 나라들. 그러니까 신자유주의의 원조, 본토는 아니었어요. 그런 곳에서 영향력을 확보하고 대중의 지지를 얻고 이렇게 했죠. 주목을 받았었는데요. 이번에 코빈과 샌더스는 이분들이 활약하고 있는 곳이 영국과 미국이라고 하는 점이 굉장히 특별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 예, 이게 자본주의 종주국이고요. 신자유주의의 원조인 나라에서 신자유주의 원조국가죠. 원조국가. 예, 그 원조인 나라에서 그것과는 전혀 다른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특히 미국은 사회주의 이런 거는 뭐 아예 정치 세력이 거의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사회주의를 내걸고 나와서 이렇게 굉장한 지지를 얻고 있단 말이죠. 이런 게 좀 특별한 거 아닌가. 그러네요. 예. 일단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조성주 선생님 어떻게 보세요? 예, 뭐 아주 큰 역사적인 거시적인 부분에서는 역시 명저 신자유주의 역사와 진실의 저자이신 감사합니다. 강상구 대표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셨고요. 이렇게 계속 얘기하면은 그 책 다시 잘 팔려요. 아 그래요? 예, 아 근데 저는 지금 최근에 낸 책이 다른 거 있는데 그거 밀어야 되는데 네, 지금 옛날 책이 자꾸 타이밍을 보고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예, 저도 기회를 놓치지 않겠습니다. 저는 이제 조금 다른 측면에서 한 두 가지 정도 한번 짚어보고 싶어요. 하나는 이 제레미 코빈이나 이제 버니 샌더스 같은 경우 그냥 이번에 갑자기 뜬 게 아니라 진짜 아까 강상구 대표님 말대로 오랫동안 버틴 것만이 아니라 사실은 오랫동안 실제 자신들의 실천으로 이 문제 제기를 지속적으로 해왔던 분들이에요. 제레미 코빈은 뭐 아시겠지만 이제 1980년대부터 영국 노동당 내 이제 왼쪽 날개를 자임했던 이제 토니 벤 좌파라고 하는 쪽에 이제 계열 쪽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자기 목소리를 무려 몇 번을 당론에 반대했다고 했죠? 500번? 500번. 예. 당에서 출당 안 된 게 이상할 정도로 하여튼 우리가 그런 뜨면 어떻게 될까? 당장 뭐 징계위원회에 올라간다든지 아니, 이분이 워낙 왕따인 거예요. 그렇죠. 뭘 하든 신경 안 쓰는 거예요. 굉장히 좀 재밌는 건요. 영국 노동당이 이번에 선거에서 오픈 프라이머리를 한 거예요. 오픈 프라이머리. 한국에서도 논란이 되는 그러니까 노동당 전당수인 이제 밀리반드가 일종의 그렇죠. 오픈 프라이머리를 했는데 이 사람이 된 거예요. 역설적으로 이제 이 사람이 된 거죠. 왕따가. 그렇죠. 왕따가 당수가 된 거야. 그렇죠. 그 당 안의 규칙으로는 도저히 될 수 없어요. 그걸 바꾸면서 이 사람이 된 거고.
그다음에 이제 버니 샌더스 이 할아버지 또는 이 아저씨도 굉장히 오랫동안 그 지속적으로 한 30년간 선거에 낙선만 한 7, 6번을 했을 정도로 그리고 그런데도 계속 도전하면서 자기 이제 그 주장을 굽히지 않았죠. 특히 이분이 주장했던 거는 이제 불평등 문제를 계속 지적을 했는데 버니 샌더스는 이게 사실 오바마 대통령이 많은 걸 잘하고 있지만 본인의 오바마 대통령의 아킬레스건 같은 거거든요. 뭐 예를 들면 게이 메리지 같은 거나 동성 결혼 합법화나 최근에 뭐 노동 문제나 이런 건 오바마 대통령이 굉장히 전향적인 모습을 보이지만 월스트리트로 대표되는 미국 내 불평등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좀 애매한 입장을 취했던 거에 대한 미국 민주당 내 불만이 있는 거죠. 근데 버니 샌더스는 이미 2010년에 오바마 대통령이 그 월스트리트 구제금융 관련돼서 그 합의에서 통과할 때 무려 8시간 반 동안 이 할아버지가 필리버스터를 했어요. 네, 맞아요. 8시간 반 동안. 나중에 지쳐가지고 벽에 기대서 막 얘기했어요. 근데 그걸로 사실은 정말이에요. 네, 너무 힘드니까. 벽이 있어서 뒷벽에 이렇게 기대가지고 막 얘기하는 거죠. 정말 강상우 대변인 이런 거 보여주고 싶어. 와, 우리 보이는 팟캐스트 안 돼요, 김인상 팀장이. 나 이거 보여드리고 싶다 진짜. 청취자들께. 얘는 좀 약간 지친 표정이. 가벼운 남자. 와, 이렇게 진보의 가벼운 남자 처음 봤어. 여하튼. 네, 말을 이어가면 그러니까 이분 이미 그때부터 이제 주목받았던 분인 거예요. 아, 이게 미국 정치에도 불평등 문제를 지속적으로 얘기하는 정치인이 있다. 비록 나이가 있지만 그러면서 사실은 지금 이제 새로운 기회를 잡게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렇군요. 두 번째로 제가 좀 주목하는 거는 이 두 분이 이제 신자유주의의 이제 본토라고 얘기하는 영국 미국에서 이제 그 출현한 흐름이라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이게 이제 대중운동이나 제도정치 밖에서 온 게 아니라 이분들이 제도정치 안에서 끊임없이 있으면서 등장했다는 거죠. 저는 이건 역설적으로 영국 노동당과 미국 민주당이 정당으로서는 굉장히 그 건강하다는 반증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정당에서 이제 불만이 내부에서 조직돼서 그게 이제 어쨌든 등장하는 거잖아요. 주요한 리더로. 근데 이제 이렇게 보면 한국 정당은 그 불만이 밖의 불만들이 대중들의 불만이 있는데 정당들은 정작 그 불만을 모르죠. 그렇죠. 모르고 자기 내부에서 그걸 조직하지 못하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미국 민주당 저는 버니 샌더스 뜨는 거 보면서 미국 민주당이 굉장히 건강한 정당일 수도 있겠구나. 저쪽 공화당에서는 트럼프나 이런 애들이 저런 짓을 하고 있는데 미국 민주당은 불평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버니 샌더스라는 사람을 띄어 올릴 수 있는 정도의 건강함이 있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실제로 미국 사회 안에 불평등 문제 매우 심각하고요. 정말 그 양극화가 그 어떤 나라보다 제일 심각한 나라인데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꾸준히 제기함으로써 어떤 그 공감을 상당히 많이 얻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요. 과연 그러면 샌더스와 코빈이 그 나라에서 영국이나 미국에서 성공한 주류가 될 수 있을까에 대한 또 의문이 있더라고요. 과연 샌더스가 그러면 미국 대선 후보가 돼서 대통령이 될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한 의문은 있어요. 코빈도 마찬가지고요. 좀 그건 어떻게 전망? 아 이게 코빈하고 샌더스가 앞으로 성공할 거냐? 잘 모르죠. 제가 잘 모르는데 아니 자기들도 모를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조성조 소장님 말씀하셨는데 저 약간 의견이 다른 게 있어요. 의견이 또 달라야 맛이지 않습니까? 네. 진보는 이런 맛이 있어요. 그럼요. 진보는 같은 편끼리도 너무 달라. 조금만 다르면 막 싸워요. 이런 게 우리 특징이죠. 강철 육발에 제가 한번 물려보겠습니다. 아니에요. 일단 샌더스하고 코빈이 말씀하셨던 거하고 제가 비슷한 생각을 했는데 그리스의 치프라스나 그 스페인의 이글레시아스나 이런 사람들은요 기존 정당 밖에서 새로운 정당을 만들었어요.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거의 1년 만에 만들고 지지율도 굉장히 높단 말이죠. 미국하고 영국은 이게 안 돼요. 양당의 독점 구조의 원조잖아요. 한국이 다 그거 따라서 하는 거 아닙니까? 똑같은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서 이 구조를 깨는 것 자체가 어려우니까 샌더스도 제레미 코빈도 다 그 당 안에서 뭘 할 수밖에 없는 조건인 거죠. 물론 그 당들의 바깥에 그 나라의 좌파들이 있긴 합니다. 그러나 뭐 그 별 영향력이 있는 건 아니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번 과정에서 어떻게 국민들의 그 관심을 끌게 됐느냐를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코빈은 그 얼마였죠? 3파운드였나? 그 돈 내면 당원되게 해줘요. 그리고 투표권 바로 주는데 이 오픈 프라이머리가 코빈한테 유리하게 작동을 했죠. 그러니까 노동당 바깥에 대중적 힘이
노동당 안으로 급격하게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샌더스 같은 경우에는 그 뭐 여러 번 떨어졌는지 모르겠는데 또 붙기도 여러 번 했었어요 예전에. 예, 한 하원 의원 8선인가 그랬고요. 아니 이분이 나이가 많으시니까 워낙 뭐 붙기도 많이 하고 떨어지기도 많이 하고 2년마다 충분한 한 거죠 시간이. 그 벌링턴 시장 하면서 그때 사회주의 정책 막 했어요. 인기 좋았죠. 근데 이분이 무소속이에요. 무소속인데 민주당 대선 후보로 출마를 했단 말이죠. 민주당의 바깥의 흐름이 안으로 들어온 거고요. 그다음에 대선운동 과정에서 그 젊은 층들이 풀뿌리에서부터 버니 샌더스 지지하는 그 캠페인, 선거운동을 광범위하게 벌이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사실은 그 민주당 안의 힘이라기보다는 민주당 바깥의 어떤 그 대중적 열망이나 에너지가 들어와서 그 기존의 정당 구조에 균열을 내고 있는 건 아니냐. 다만 그 균열을 내고 있다는 점은 그런 점에서는 그 당들이 한국의 양당보다는 낫겠다. 이 한국의 양당들은 균열도 안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샌더스와 코비는 성공한 주류가 될 수 있다. 질문이었죠. 예,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랬더니 딴 얘기를 계속하고 저도 모르죠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모르지만 할 얘기는 있어요. 뭐냐면 그래서 중요한 건 사실은 샌더스가 대통령이 만약에 된다고 쳐요. 천재지변이죠. 대통령이 된다고 하더라도 자기 편이 없을 거예요 주변에. 코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자기 편이 없잖아요. 아무도 자기 편이 아닙니다. 그러면 자기 편을 어디서 구할 거냐 하는 게 문제인 것이고요. 저는 그 당 바깥에 깨어있는 노동자들, 시민들의 조직된 힘이 아주 대단히 활발하게 살아 움직여야 된다. 그리고 그런 정치운동들이 이번에 제레미 코빈과 샌더스를 잇게 한 그 원천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계속 돼야 된다. 그게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이 두 사람의 성공 여부를 어느 정도는 좌우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두 분의 단순한 캐릭터라든가 현재 미국이나 영국의 정당 구조 하에서 이 사람들이 성공할 거냐 이렇게 판단할 수는 없지만 다른 외부적 힘이 강력하게 성장을 하면 뭐 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또 그분들이 잘 돼야 우리도 잘 되는 거니까. 왜냐하면 따라가는 유행 다 따라가거든요. 유행을 좀 글로벌 이게 지구촌이기 때문에 금방 따라해요. 굉장히 뭐 탁월한 분석 같아요. 뭐 있어 보여요. 역시 뭐죠?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신자유주의 역사와 진실입니다. 제가 신자유주의 역사와 진실. 최근에 쓴 책은 대한민국에서 안전하게 살아남기. 만화책 같아 그건. 만화책 제목 중에 있더라고요. 읽고 보니까. 살아남기 시리즈. 아니 우리의 책꽂이에 살아남기 시리즈가 잔뜩 있다는 걸 발견하고 제가 굉장히 놀랐습니다. 뭐 나름 굉장히 제목을 잘 지었다고 하는데 뭐 지켜보죠 얼마나 팔릴지. 그 조성주 소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과연 이분들이 성공한 주류가 될 수 있을까요? 역시 이제 이견이 있어요. 또 진보니까. 그렇죠. 저는 이제 몇 가지 지점을 가볍게 짚어보면 뭐 큰 의견은 아니에요. 네. 크게는 이제 전반적인 흐름은 동의하고요. 근데 버니 샌더스를 이제 미국 민주당 밖에서 들어온 흐름으로 볼 거냐는 조금 애매한 게 이제 버니 샌더스는 이제 하원이나 이제 할 때 이미 투표 법안의 투표 성향을 보면 이제 민주당하고 95% 정도 일치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특성인데 무소속이긴 해도 대부분 미국 정가에서 분류는 저 사람은 이제 민주당 인사 이렇게 분류를 했었던 거고요. 이제 민주당의 왼쪽 날개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뭐 그건 중요한 쟁점은 아닐 것 같고요. 성공한 주류가 될 수 있을 거냐에 있어서 저는 만약에 이제 거기서 성공이라는 것을 뭐 대통령 후보가 된다 또는 뭐 제레미 코빈이 뭐 이제 영국에서 뭐 내각을 통해서 그냥 굉장히 큰 성과를 내서 뭐 연임에 계속 성공한다 뭐 이런 건데 저는 솔직히 조금 비관적으로 봅니다. 영국과 미국의 양당 정치라는 게 아까 지적하셨지만 두 나라가 유일하게 비례대표제가 없는 나라잖아요. 유일하진 않지만 어쨌든 두 나라 모두 특징은 비례대표제가 없어요. 그럼 우리가 낫네. 그렇죠. 그러니까 소선거구제 철저하게 이제 양당 독식 체제를 하고 있는 나라들이고 그 안에서 이제 이 내부의 질서를 깨는 거는 만만치 않을 거다. 그래서 실제 그런 식의 성공으로 본다면 저는 조금 비관적으로 전망하긴 하는데 저는 오히려 희망적으로 보는 건 두 분 이미 성공하셨다. 그러니까 그렇게 의미 부여를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전망보다 버니 샌더스는 미국에서 이미 그 불평등 이슈를 미국 정가의 주류 이슈로 끌어올린 것만으로도 저는 솔직히 만약에 버니 샌더스가 대통령 후보가 되지 않더라도 이대로 가면은
미국 민주당이 장기 집권할 수도 있다. 공화당이 더 엉망이 되고 미국 민주당이 건강해지면 이런 식으로 장기 집권으로 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까지 해봤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영국은 사실은 영국은 이제 과거에 노동당의 블레어 총리, 블레어 이후로 영국 노동당을 끊임없이 괴롭혔던 블레어 노선의 어떤 그림자 속에 블레어가 퇴임하고 나서도 그 그림자 속에서 헤맸던 거거든요. 근데 제레미 코빈의 등장으로 네. 제레미 코빈이 얼마나 정책 성공할지는 별개로 저는 이 영국 노동당은 이미 블레어 노선하고 일정 정도의 선을 한번 그은 거죠. 그게 확인됐기 때문에 영국 노동당도 상당히 건강해질 수 있는 정당으로서 건강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보였기 때문에 이미 제레미 코빈은 그 측면에서 영국 노동당 역사에 남을 굉장히 큰 의미 있는 성공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니까 개인들의 정치적 성공보다는 그 사회에서 그 정당들과 그 사회에서의 어떤 흐름, 어떤 아젠다가 그 사회를 이제 주요한 아젠다가 되느냐로 봤을 때는 이미 두 사람 다 상당한 성공을 거뒀다라고 평가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조성주 소장이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고 봐요. 상당한 성공을 했다고 봐요. 지난 정의당 선거에서 떨어졌잖아요. 네, 그렇죠. 3위 낙선입니다. 떨어지긴 했지만 조성주 돌풍이 불었잖아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조성주를 주목하고 요새 보니까 에스콰이어 같은 잡지에도 나오시더라고요. 젊은 정치인으로 연예인인 줄 알았어. 막 흑백 사진에 쫙 나와가지고 이게 진보 정치인이 이런 데까지 출연하고 거기 무슨 완전히 그냥 잡지잖아요. 네, 그죠? 패션 잡지. 패션 잡지에 정치인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 굉장히 큰 성공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런 흐름을 만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팟짱도 일조를 하고 싶다. 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깔때기 중간중간 들이대면서 하겠습니다. 앞서 한국의 샌더스가 누구냐, 한국의 코빈이 누구냐 이런 거를 언론이 찾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저희도 좀 궁금합니다. 이게 해외의 흐름으로 끝날 게 아니라 특히 또 우리도 한때는 진보 정치가 굉장히 잘 나가던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한때는 우리도 진보가 막 국회에 11석이죠? 민주노동당? 몇 석이죠? 10석인가요? 예. 그런 정도까지 좀 하고 또 있었는데 미국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바깥의 세력 또 영국의 바깥의 세력들이 막 움직여서 사실 오바마의 경우도 무부분이 굉장히 큰 힘을 발휘해서 만든 대통령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네. 굉장히 잘 나가다가 지금 상당히 침체기예요. 그렇죠. 그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제가 너무 세게 얘기한 겁니까? 아니요, 그게 냉정한 현실. 사실만 얘기한 것 같습니다. 약하게 얘기한 것 같습니까? 예. 네. 사실만을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아프게 비판을 좀 해보면 한국의 진보 정치가 이대로는 곤란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과거에 굉장히 막 신선한 거 많이 던지셨잖아요. 그랬죠. 무상급식. 무상보육, 무상의료 막 이런 거 얘기할 때 야 그게 되겠어 이랬는데 그거를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012년 대선 때 막 받은 거 아닙니까? 이런 걸 보면서 의제는 진보가 많이 던졌는데 요새는 의제의 신선성도 떨어져가고 있어요. 뭐 하는 겁니까? 뭐 하세요? 일단 잘못했습니다. 잘못했고요. 네. 그래도 시간 많으니까 네. 저희한테는 버티면 된다. 버티면 된다. 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네, 지금 우리 급합니다. 네, 급해요. 급하고요. 내년 선거가 닥쳤어요. 그러면 6개월 남았어요. 네. 지금 빨리빨리 네. 할 수 있는 일 해야 되고 네. 진보 정치가 안 된 이유가 여러 가지 있는데요. 네. 어쨌든 자의반 타의반 잘 해야 됩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고요. 네. 잘하기 위해서도 이러저러한 많은 노력을 당연히 해야죠. 해야 되는데 일단 진보 정치가 잘 되기 위해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3가지 정도가 필요하다. 네. 이렇게 봅니다. 어떤 게 필요합니까? 첫 번째는 네. 제가 아까 코빈이랑 샌더스 얘기하면서도 당 밖의 정치운동, 대중운동 이런 말씀 많이 드렸는데 네. 사실 민주노동당이 성장할 수 있었던 거는 노동운동이 함께해서 였던 점이 컸거든요. 그런 대중운동의 성장에 다시 있어야 된다. 근데 지금 쉽지는 않습니다. 보니까. 그다음 두 번째는 강력한 지도자. 강력한 지도자까지는 아니더라도 참신한 정치인 여러 명 이런 게 있어야 되고요. 네. 세 번째는 게임의 룰이 바뀌어야 됩니다. 이게 특히 이제 강력한 지도자와 관련해서는 저는 좀 세게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네. 지금은 세게 얘기해도 될 때다.
세상을 근본적으로 바꾸자 네. 이런 얘기를 자신감 있게 얘기하는 정치 지도자 발음이 잘 안 되네. 중요한 순간 정치 지도자가 네. 나와야 한다. 네. 이렇게 보고요. 네. 사실은 뭐 코빈도 아까 얘기를 계속 하는 것 같은데 코빈도 철도 국유화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샌더스가 내놓은 공약 중에서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게 뭐였냐면 월스트리트 접수였어요. 네. 어떻게 접수 안 되는 것이지? 나는 진짜 놀랬어. 네. 아니, 그런 표현을 잘 쓰지 않잖아요. 그렇죠. 정치인들이. 그리고 네. 또 어떻게 보면 기성 정치인이잖아. 그렇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접수. 네. 이거 제가 보기에는 옛날에 운동권들이 쓰는 말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그렇죠. 걸 막 써서 깜짝 놀랐어요. 진짜. 근데 뭐 접수란 말을 꼭 운동권만 쓴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서류를 접수한다거나 이런 게 있으니까 우리 일상생활 용어인데요. 네, 네. 월스트리트를 접수한다 이렇게 한 걸 보고 제가 뭐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못 봤는데 좀 세게 얘기해도 된다.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힘들게 살잖아요. 네. 하루에 8시간 일하는 사람이 가난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샌더스가 얘기하는데 너무 당연한 얘기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 정치인들도 명확히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사람들 가슴속에 지금 이렇게 다 있어요. 그런 마음들이. 그런 마음들을 저는 격발시키는 정치인이 이왕이면 많이 등장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진보 정치에는 아직은 국회의원은 그래도 여러분 계신데 지도자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 지도자가 있어야 되고 참신한 정치인들이 다수 배출돼야 된다. 그러려면 선거제도는 당연히 바뀌어야 된다. 네. 뭐 좀 이따 뒤에 얘기할 기회가 있겠죠. 예. 네. 말씀하신 대략 그 세 가지의 의제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노동운동, 대중운동 다 지금 침체기거든요. 그렇죠. 사실 요새 집회도 잘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 그러니까 거 보면 이쪽 업계가 전부 지금 불황인 거예요. 업계가 불안해요. 다 불황이에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좀 이런 열패감을 좀 씻고 새로운 출발의 동기 뭐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저는 강력한 지도자보다는 뭐 강력한 지도자도 필요하지만 좀 조성주 같은 정치인, 참신한 정치인, 젊은 정치인들이 좀 새롭게 도전하는 분들이 많으면 좀 한국 정치가 확 바뀔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역시 게임의 룰의 변화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조 소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뭐 저는 뭐 대부분 큰 이견은 없는데 네. 문제는 뭐 이쪽 업계가 대부분 불황이라고 했는데 네. 그런 생각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쪽 업계가 혹여 이쪽 업계 다는 아니어도 일부는 사양 산업은 아닌가. 불황과 사양 산업이 다를 수는 있다. 그러니까 저는 뭐 진보 정치 자체는 굉장히 이제 클 수 있는 주요한 이제 매력적인 영역이라고 생각하지만 진보 정치가 기존에 이제 주력해왔던 영역들이 혹여 사양 산업은 아니었나. 그리고 혹여 우리가 너무 그쪽 시장만 보고 있었던 건 아닌가. 뭐 시장이라는 표현을 쓰셨기에 이제 다른 영역도 한번 이제 다른 상품도 만들어보고 다른 시장도 적극적으로 개척해봐야 된다. 진보 정치가 이제 저야 이제 조금 그런 이제 장수하시면서 이제 기존 전통적인 시장을 좀 고수하시면 강상구 대표가 그런 거 아닙니다. 저는 뭐 새로운 시장을 좀 많이 개척해보자. 제가 지금 그런 거 절대 아닙니다. 올드한 이미지로 갈까봐 지금 굉장히 고민하고 있어. 그럼요. 이런 그러면 안 순간에 돼. 정확히 반응해줘야 돼요.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저는 근데 굉장히 중요한 지적 같아요. 이를테면 민주노동당, 과거의 민주노총, 굉장히 조직된 노동자들,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그 구조 안에 들어와 있는 노동자들 중심으로 막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조성주식으로 조직 밖의 노동자들, 비정규직 노동자라든가 알바 노동자들이라든가 뭐 청년 학생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동력을 다시 찾는 이런 게 필요하다. 이런 주장 아닙니까? 네. 근데 이제 그게 기존에 우리가 주력하던 부분을 이제 배제하자는 건 절대 아니겠지만 바뀐 조건에서는 다른 방식을 좀 고민해 볼 필요도 있겠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많은 분들이 진보 정치의 부활 이런 거를 꿈꾸시는데 저 역시 진보 정치를 하고 있지만 민주노동당 과거에 좀 잘 나갔던 민주노동당 시절 한 10년 전 그때로 돌아가는 건 불가능하다. 민주노동당의 복원은 불가능하다. 왜? 바뀌었으니까 그거보다 다른 방식으로 더 잘할 수 있도록 더 걸출할 수 있도록 진보 정치가 고민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뭐 저는 리더십은 좀 진보 정치에도 중요한 리더십들, 강력한 리더십들 필요할 것 같긴 한데 그것도 동의합니다. 원래 진보가 리더십을 잘 인정 안 하는 좀 특성이 있어요. 계속 반대하잖아. 누가 뜨면 저 사람 독재하는 거 아니야? 너무 권력을 많이 저 사람한테 집중되는 거 아니야? 이런 이제 견제 심리가 굉장히 진보 안에 강한데 진보도 좀 화끈하게 진보 정치도
리더한테 한번 밀어줄 때는 화끈하게 밀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못하면 확실하게 내치면 되거든요. 네, 예. 밀당을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진보 정치 안에 밀당, 밀 때 확실히 밀고 좀 저 아니다. 그럴 땐 또 확실히 반대하고 뭐 이런 좀 그런 게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그게 밀더라도요. 네. 밀 사람이 있어요. 일단 밀 사람이 있어야 미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하겠다는 사람들이 자기 능력을 충실하게 갖추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두 분이 이 자리에서 선언을 하시면 어때요? 내가 한국의 샌더스가 되겠다. 내가 한국의 코빈이 되겠다. 그럼 안 돼요? 안 됩니까? 좀 젊은 사람 예를 들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네, 그중 너무 멀다. 너무 한 40년 이상이 너무. 저는 이글레시아스. 여기 뭐 잘생겼더라고요. C++ 잘생겼어요? 아, 네, 이글레시아스 잘생겼어요. 그쪽 동네가 대충 잘생겼어요. 네. 그러니까. 게임을 얘기하셨는데 그러니까 그거 진짜 중요하거든요. 다음은 팟짱 서포터즈 1호 광고입니다. 양꼬치집에 대한 모든 편견을 깼다. 풍무 양꼬치. 착한 가격, 품격 있는 공간. 국내외 유명인들도 자주 찾는 풍무 양꼬치. 나는 그 집 양갈비가 훨씬 맛있던데. 누나 나는 그 집 맛있는 요리들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고 있어요. 단체석이 많아 모임하기 좋은 곳. 풍무 양꼬치. 대림역과 구로 디지털 단지 역점 두 곳에 있습니다. 예약 문의 02809-9292, 02809-9292. 잠깐, 팟짱 애청자라고 말씀하시면 통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금 정의당이 지금 국회 본청 앞에서 농성을 하고 있어요. 저희 대표단과 의원단이 그래요? 국회 본청 앞에서 농성하고 있어요. 저는 농어촌 봤는데 네. 농어촌 지역구. 그분들 이제 막 국회를 옆에다 했구나. 국회를 휩쓸고 다니셨죠. 예. 한 1,000명의 시민들이 갑자기 국회에 들어와서 경찰이 막지도 않고 이런 차별이 어디 있는지 분노했는데 어쨌든 지금 저희 대표당 정의당의 대표단과 의원단이 국회 본청 앞에서 비례대표 축소 반대 이걸 가지고 지금 농성을 시작을 했고요. 어제부터 시작을 했고. 다시 시작을 하신 거예요. 다시 시작했어요. 지난번 했다가 접었다가 시즌 2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비례대표를 뭐 새누리당 일각에서는 한석만 남기고 다 없애자. 왜 헌법에 어차피 비례대표를 하게 되어 있으니까 한석만 남겨놓으면 그건 지키는 거고 나머지를 다 하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맞아요. 근데 아까 앞에서 우리가 영국이나 미국을 봤지만 두 나라가 불만이 수십 년에 걸쳐서 간신히 이제 정당 내에서 이렇게 조직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두 나라가 모두 비례대표제가 없기 때문에 양당 중심이기 때문에 두 나라의 불만, 정치에 대한 불만이 가득하거든요. 그게 매번 이런 방식으로 조직이 잘 안 되는 건데 한국은 어쨌든 그나마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을 대표하고 그 해당 시기에 맞는 중요한 아젠다들을 대표할 수 있는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비례대표제가 있는데 그걸 축소하려고 한다는 건 양당의 기득권 정치다. 그렇죠. 이런 고민이 있고요. 근데 농어촌 대표성 얘기하는데 자꾸 알겠는데 그 지역 대표성이라는 건 일정 정도 필요하니까요. 아니 그러면 지금 국회에 농민 국회의원이 있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18대 국회 강기갑 의원 같은 진짜 진정성을 가지고 농민들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냐? 사람들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오히려 비례대표를 늘려서 거기서 진짜 농민들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을 각 정당들이 공천해가지고 농민들을 대표하게 해야지, 어민들을 대표하게 해야지. 사실은 그 지역구만 대표한다고 그 지역에 살지도 않아요. 맞아요. 새누리당의 경우에는 그 대구에 김부겸 전 의원 계시잖아요. 처음에 가서 깜짝 놀란 게 사람들이 이제 아파트 문 열고 나가면 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왜 여기 있냐고. 중앙으로 가셔야지. 그래서 대구 지역구 왔으니까 여기 사는 거 아닌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 서울로 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자기가 따져봤더니 새누리당 국회의원들 중에 지역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구만 지역구가 직장이네요. 그렇죠. 원래 집하고 직장하고 다르잖아요. 그렇죠. 뭐 그런 식인 거예요. 이분들이. 근데 이제 그걸 가지고 계속 이제 농어촌 대표성 주장을 하는데 그건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건데 여하튼 보면 지역 대표, 인구 대표, 뭐 비례대표 굉장히 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가 아직 안 되고 있어요. 이거를 새정치민주연합이 당론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기는 한데 과연 이것이 그러면 내년 20대 총선에 반영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김무성 대표는 그럴 마음이 없는 것 같거든요. 그죠? 이 점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강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네. 일단 좀 슬퍼해야 될 것 같고요. 마음이 안 좋잖아요. 네. 권역별 비례대표 이게 왜 중요한가? 네. 일단은 이 지금 권역별 비례대표가 마치 지금 비례대표 제도에서 비례대표를 권역별로 쪼개 가지고 나눠서 뽑자 이렇게만 이해하고 계신 분들도 꽤 계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새정치민주연합 당론은 그게 아닙니다. 혁신위가 내놨던 안도 그게 아니죠. 네.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이게 제안됐던 그 맥락이 있어요. 맥락을 좀 하나하나 따라가 봐야 될 것 같은데 헌재 판결이나 선관위 제안에서 선거제도 개편을 하자고 하면서 내놨던 핵심이 제가 보기에는 3가지 정도 돼요. 네. 첫 번째는 죽는 표 없게 하자. 아니 국민들이 애써서 표를 찍어줬는데 이게 의미가 없어. 네.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사표 방지. 네, 사표 방지하자. 네. 표를 다 살리자는 거예요. 그렇죠. 얼마나 좋습니까? 다 살리자는데. 살려야 한다. 표를 살려야 한다. 그렇습니다. 네. 예. 두 번째는 표를 살려놓기만 하면 뭐하냐. 살아난 표가 급이 달라요. 다. 이게 이제 인구 비례 문제잖아요. 아까 뭐 농어촌 지역구 이걸로 뭐 논쟁인데 사실 농어촌 지역구는 그 밥그릇 지키기고요. 국회의원. 밥그릇을 지키느냐 헌법을 지키느냐 요 싸움인 거고요. 네. 그리고 그래서 표의 이 표들을 동급으로 만들자. 이게 이제 네. 표의 등가성 혹은 뭐 인구의 유권자 비례성 이렇게 보통 표현을 하죠. 얘기하는 건데요. 자, 그렇게 해서 표의 가치를 대충 비슷하게 맞춰줬다고 쳐보자고요. 네.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투표를 했어요. 근데 결론이 이 동네는 이 당, 저 동네는 저 당 이렇게 지역마다 일당 독재가 나타나면 그런 지역주의를 우리가 벗어나자고 수도 없이 그렇습니다. 고민했던 거잖아요. 1980년대부터 얘기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지역주의 완화, 그 다음에 그 표의 등가성, 그 다음에 사표 방지, 요 3가지가 지금 선거제도를 개혁하자고 했던 것의 취지란 말이죠. 그러면 제가 좀 길어져서 죄송한데요. 네. 사표를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사실은 가장 좋은 건 네. 사람들이 정말 찍어준 만큼 의석을 가져가면 돼요. 그러면 그것을 위한 가장 좋은 획기적인 아이디어는 뭐냐면 전국적으로 100% 비례대표제 하는 거예요. 네. 스웨덴 같은 데서 그렇게 합니다. 네. 근데 우리는 너무 좀 심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 하실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게 최선이라면 그러면 사표는 단 한 표도 없어요. 근데 그게 최선이 아니라면 그거는 근데 좀 아닌 것 같아. 이런 의견이니까. 그러면 비례대표하고 지역구하고 반반씩 하자.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이게 독일식이에요. 일단 그 의원 숫자로만 보면. 이게 말하자면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 정도 되는 거죠. 네. 독일식이 안 되면 선관위에서 제안한 거 있습니다.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200명, 100명 하자. 요거는 비례 후보가 더 줄었죠. 네. 요거는 뭐 한 보통의 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분위기는. 예. 그러면 새정치민주연합의 안이 지금 뭐냐면 비례대표를 줄이면 안 된다. 이거지 않습니까? 네. 이거는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이 82대 18이에요. 차악이죠. 차악. 최악은 그나마 있는 비례대표를 더 줄이자. 네. 그러니까 네. 기본적으로 소선거구제는 사표가 나올 수밖에 없는 제도인데 그 소선거구제로 뽑는 지역구 의원 숫자를 늘리면 늘릴수록 사표는 늘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비례 후보를 늘려야 네. 죽는 표가 최대한 덜 생긴다. 이런 게 하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요. 사표가 네. 많아지면 네. 사실 투표할 마음도 별로 안 생겨요. 마음이 안 생기죠. 어차피 내가 하는 게 의미가 없는데. 예, 찍을 후보도 없는데 뭐 아예 투표장 안 가겠다. 이러니까 그렇죠. 예, 무당파도 되게 높은 거고 여론조사 해보면 그리고 또 실제로 투표소에 안 가는 그 사람들도 더 많아지고 이런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러니까요. 예, 자기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네. 그러니까 돈을 냈는데 뭐 원하는 물건이 안 오는 거예요. 네. 그런 거고요. 아, 정확하십니다. 표현 돈을 정확하네. 냈는데 원하는 네. 물건이 안 오는 거예요. 네. 맞아. 그게 한두 번이죠. 네. 그걸 한 서너 번 하면 이제 예. 그 가게에 안 가는 거예요. 투표 안 하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독일식의 진짜 이제 특징이 이건데, 이게 이제 지역구 따로 뽑고 비례 따로 뽑고 이게 아니라 정당 득표율에 따라서, 이 당은 이 권역에서 몇 석을 가져야 될지를 정하는 거죠. 정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서울에 60석이 배정됐는데 이 당이 10% 득표다 이러면 6석 가져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 거 하자는 거죠.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지받는 만큼 뭐 정의당이 5%다. 그러면 5%만큼 의석을 가져가는 거예요. 네. 그죠? 5%인데 10% 달라 이게 아니잖아요. 그죠? 5%면 5%. 5%인데 왜 자꾸 2, 3%로 하라는 거야. 이런 거에 대해서 표의 등가성 문제를 계속 제기하시는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조성주 소장님도 또 이견이 있을 것 같아요. 진보니까. 그죠? 네. 어떤 이견이 있습니까? 아니 여기서는 이견이 없어요. 이견이 없잖아요. 예, 이견이 없어요. 아니 우리가 생각을 같이 하는 것도 꽤 있어요. 꽤 많아요. 그럼요. 아마 더 많을 텐데 같이 하는 거 중심으로 해주세요. 네. 근데 전체적인 거는 이거는 이견이 있을 수 없는 게 왜냐하면 이거는 뭔가 뭐 지금 설명하신 강상구 대표님이 설명하신 이거는 진짜 아주 수학적 계산으로 뭐가 가장 좋은 거냐. 그렇죠. 그다음에 최선은 뭐고 그다음에 차선은 뭐고 보통은 뭐고 차악은 뭐고 최악은 뭐냐는 수학적으로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사표 헌재 판결의 핵심도 헌법에서 민주주의가 1인 1표를 주는 이유는 1인 1표가 굉장히 그 사람의 가장 주권, 권리잖아요. 근데 그것을 훼손하는 즉 사표라는 것이 발생하는 것이 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하는 거다라는 지적인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수학적으로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견이 있을 수는 없고요. 그렇죠. 다만 이제 전술 논의에서는 여러 가지를 고민할 수 있겠죠. 이건 뭐 이견이라기보다는 이제 현실적으로. 네. 저는 그래서 비례를 의원 정수를 그러면 차라리 늘리든지. 근데 이제 솔직하게. 새정치민주연합이 뭐 누구는 늘리자고 했다가 당내에서 누구는 그게 마치 당론이 아니라고 했다가. 네. 그러니까요. 정리가 안 돼요. 정리가 안 되고 있는 정리가 거. 안 되고 생각이 다 다르고요. 어떤 사람은 300석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369 네. 369까지 늘려야 된다 이런 주장이 이제 여전히 막 착종돼 있어요. 정리가 안 되는 상황인데 저는 강상구 대표의 그 논리가 굉장히 쉽네요. 그렇죠. 돈을 냈어. 내가 원하는 물건이 안 와. 한 번 안 와서 안 와나? 두 번 갔는데 또 안 와. 세 번, 네 번 되면 투표소에 안 가는 거죠. 그렇죠. 이런 그 사표 심리를 더는 이제 놔둬서는 안 된다. 그런 거를 정말 생각을 해봐야 될 때가 됐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김무성 대표가 최근도 아니죠. 오픈 프라이머리 계속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가 추석 때 문재인 대표하고 안심번호 국민공천제라는 걸 내놨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지금 강상우 대표가 웃고 계셔. 네. 아니 이거는 웃을 아니 수밖에 근데 없나요? 추석 때 대한민국 제1야당의 대표와 집권 여당의 당대표가 추석 때 추석은 정치 민심의 어떤 그렇습니다. 최고의 일련의 최고의 핵심 추석 밥상에 어떤 정치 의제가 올라갈 것이냐. 이게 다들 초미의 관심사인데 집권 여당의 당대표와 제1야당의 당대표 심지어 두 사람 다 유력 대선 후보시란 말이에요. 만났어요. 사람들이 다 관심을 가지죠. 나온 게 안심번호예요. 사실 이거는 저는 솔직히 말해서 너무 국민들을 실망시키는 거다. 지금 추석 밥상에 모여서 우리 국민들이 저기 뭐 자녀는 취업이 되는지 그 사촌에는 누구는 어디에 취업을 했는데 너는 왜 못하니 뭐 요즘에 빚이 늘어가지고 고민이네. 얼마나 이런 문제들 경제 문제나 생활 문제 이런 것들 고민을 할 텐데 결국 정당 내의 공천 문제에 관련된 안심번호 도대체 뭔지 설명하기도 힘든. 그러니까요. 이걸 가지고 만나서 이걸 합의하고 뭔가를 했다는 거는 저는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예요. 아까 제일 처음에 우리가 도입부에서 들어갔듯이 시민들의 불만이 삶의 불만이 가득하고 불평등에 대한 불만이 가득한데 정작 정당의 리더들은 주요 정당의 리더들은 그거와 관련된 걸 하지 않고 다른 걸 가지고 논의하고 경쟁하고 이런다는 거죠. 그런 거죠. 다른 거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국민들이 정치에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아니 국민들이 쌀밥에 고깃국을 먹어보자. 두 분이 만나시길래 이게 이제 밥이 되나 보다. 이러고 보고 있었는데 본인들 관심 있는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를 의논하신 거죠. 그래갖고 짬짜면을 만들어 온 거예요. 섞어왔잖아요. 그렇죠. 오픈 프라이머리는 저는 제가 왜 웃었냐면 저는 오픈 프라이머리를 가만히 보고 있으면 불쌍해요. 오픈 프라이머리가 불쌍해.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 공약이었다가 김무성 대표의 약속이었다가 이제는 그 전화로라도 합시다 이렇게 했다가 추석 지나고 나서 지금은 이제 아예 안 될 것 같은 분위기잖아요. 오픈 프라이머리다. 오픈 프라이머리가 아니라 슬프고 막 그래요. 제가 오픈 프라이머리 보면서 저 그런 생각 문득 들었고요.
사실 그 새누리당하고 새정치민주연합은 오픈 프라이머리하고 안심번호 국민공천제하고 네. 다르다. 네. 이러면서 막 그 논쟁도 하고 서로 그렇습니다. 이제 적절히 섞어가지고 뭘 만들어왔는데 사실 그 안심번호 국민공천제는 안심번호 현역공천제죠. 현역공천하는 거잖아요. 현역공천제죠. 네. 예. 네. 현역공천제고요. 예. 새누리당은 예. 네. 아니 이게 그래서 참신한 인물이 그 제도를 통해서 얼마나 들어올 수 있느냐 네. 이런 문제 있고요. 네. 그런 제도가 없었어도 30% 40% 예전엔 바뀌었는데 네. 그 제도가 정말로 참신한 인물의 등장을 보장해 주느냐 이게 의문이 있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정당이라고 하는 게 자기 할 일을 남한테 떠넘기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메뉴판은 식당에서 만들어야죠. 네. 왜 메뉴판을 길 가는 사람한테 만들려고 합니까? 네. 길 가는 사람은 식당에 와서 보는 메뉴판을 보고 고르는 거지. 공천할 사람을 정당에서 당원들과 함께 고민해가지고 네. 자신의 정강 정책에 맞는 사람들을 후보로 내세운 어는 본연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인데 네. 그런 걸 안 한 거죠. 안 하고 그렇게 하면요. 유명한 사람만 정말 국회의원 돼요. 강영석 같은 분 국회의원 될 수 있어요. 이 얘기하면 안 되나요? 아니 해도 돼요. 아니 고소당할까 봐 걱정되시죠. 괜찮아요. 네. 명예훼손 아니에요. 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떻게 보자면 막 시끄럽게 뭐 추석 이후에 계속 전국이 요동치고 있는데 소위 안심번호 국민공천제라는 묘령의 제도를 내놨지만 실제로 이게 다 따지고 보면 김무성 대표 입장에서는 현재 있는 현역 의원들한테 다시 또 배지를 주겠다. 이런 거니까 현역 의원들은 전부 조용해요. 그죠? 반발하지 않아요. 다 대신 친박과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들이 좀 새로 좌판을 벌여야 되는데 좌판에 갈 선수들이 준비되어 있는데 그 여지를 안 주니까 그거에 대해서 반발하는 이른바 공천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죠. 새정치연합은 뭘까요? 새정치연합은 정체를 알 수 없어요. 정체를 알 수 없어요. 저는 그러니까 뭐 그거는 그러니까 저는 스텝이 꼬인 것 같아요. 네. 스텝이 꼬였다. 그러니까 저는 혁신위에서 네. 100% 국민공천제 얘기할 때 네. 그때 스텝이 꼬였죠. 네. 네. 그거는 사실은 뭐 미시적인 제도가 다를 수 있어도 기본적으로 문제의식은 오픈 프라이머리하고 같은 거고요. 원래는 오픈 프라이머리하고 권역별 비례대표제 두 개를 빅딜을 하느냐 마느냐 이렇게 논쟁이 그렇습니다. 있었잖아요. 네. 근데 갑자기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어디 가고 네. 그 전화로 하는 그거 네. 그걸 가지고 협상을 해 온 거죠. 예. 그러면서 빅딜 할 게 없어졌어요. 스텝이 꼬였고 네. 정말 중요한 건 놔둔 상태에서 문재인 대표께서 그래도 혁신위에서 만들어 놓은 과제 중에 네. 이런 거 하지 않았냐. 뭐 이런 생각이셨던 것 같은데 네. 아까 조성주 소장도 말씀하셨지만 네.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죠. 진짜 국민들한테는.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혁신 이미지 뭐 이런 걸 좀 더 만드시려고 하다가 네. 선거제도 개편에 정말 중요한 문제를 지금 놓치고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조성주 소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네, 저는 뭐 그 분석에는 일단 동의하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이제 그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양당에서 이제 공천 가지고 이제 공천 전쟁, 공천 네. 갈등인 거잖아요. 네. 하나 이제 청와대까지 그렇습니다. 합세해서 이제 네. 공천 갈등을 하는 건데 네. 저는 이제 당내 공천 갈등은 뭐 있을 수는 있는 거다. 정당이라면 정당 안에 이견들이 다 존재하니까 있을 수는 있는 건데 이게 지금 우리 정치를 좋게 만들거냐 우리 사회를 좋게 만드는 거냐는 원론적인 부분 한번 짚어봐야 된다. 네. 자기들 내부에서 논쟁하시라. 왜 그걸 가지고 이렇게 크게 심각하냐. 양당 대표가 만나서 뭘 합의하고 했니 많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냐. 오히려 중요한 거는 사실 진짜 그 선거제도 논의로 돌아가자. 이제 공천 룰이 아니라 네. 진짜 논의하려면 선거제도 논의로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우리 사회에서 더 대표돼야 되는 사람들은 누구고 더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되는 의제는 뭐고 이러기 위한 선거제도. 그러니까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든지 네. 독일식이죠. 정당명부라든지 네. 이런 거를 차라리 제대로 논의하는 게 맞다. 그래서 이제 정의당도 그런 이제 원론을 입장을 가지고 지금 이제 농성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군요. 예,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도 사실은 네.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죠. 왜 당의 공천에 개입하려고 그러세요? 이게 그거 당 대표가 해야 될 일이지. 네. 대통령이 왜 당 대표를 자꾸 하시려고? 일종의 월권이라고 봐야 됩니까? 네, 월권이라기보다는 좌천, 셀프 좌천. 셀프 좌천. 왜 당 대표를 하시려고 그래요? 대통령을 하시는 분이. 대통령이 저는 좀 고민인 거는 네. 사실은 정당 정치라는 입장에서 보면 어떤 뭐 나라들은 이제 당 대표를 하면서 대통령도 하고 예를 들면 이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탈당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새누리당의 당원이고 새누리당에서 대선 후보를 내가 가지고 당선됐기 때문에
집권 여당의 어쨌든 주요한 정치 리더로서 대통령이라는 측면도 있다는 거죠. 근데 제가 박근혜 대통령이 이해가 가지 않는 거는 그러면 자기는 새누리당이 잘못할 때 그거에 대한 책임도 정당원으로서 같이 지고 예를 들면 이게 하나를 정해야 되는데 유리할 때는 지난번에 그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서 시행령 관련된 행정부 시행령 관련해서 합의해서 가져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배신의 정치 논의하면서 찍어냈잖아요. 그 순간에는 정당과 상관없는 예를 들면 절대 권력의 통치자로 행정부의 수반, 청와대의 주인으로서만 돌아가고 갑자기 이 순간 공천론이나 이런 거 할 때는 갑자기 정당의 아주 열성당원으로 돌아오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유리할 때만 새누리당의 당원이 정당의 당원이고 불리할 때는 청와대의 주인이냐. 저는 이런 태도는 이거야말로 이건 이걸 뭐라고 표변하는 표리부동의 정치 아니냐. 그렇죠. 이런 태도 문제 있다. 조성주 소장님 같은 말씀을 새누리당 의원들이 사석에서 많이 해요. 그래요? 사석에서 누군지 좀 박근혜 대통령한테 알려드려야 되겠는데. 그 수첩으로 알려드릴게요. 이니셜로. 하여튼 저는 뭐 박근혜 대통령은 적성이 당대표 적성인 것 같아요. 당대표 적성. 대통령은 잘 못하시는 그러니까 것 같고. 선거 때만 되면 이분이 뭔가 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그게 나서야 적성이라니까요. 돼. 뭔가 내가 나서서 선거의 여왕으로서 자기 지위를 절대 잃을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이 있는 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나저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선거제도 논의를 해야 되는데요. 여러 가지가 지금 막 꼬여 있어요. 국회 정개특위도 제대로 안 돌아가고 심지어 뭐 저렇게 농어촌 의원들이 난리치고 하니까 게리맨더링까지 그것도 뭐 굉장히 뭐 조악한 수준의 뭐 막 갖다 붙이기를 참 희한하게 창조 정치. 창조 정치. 역시 역시 다릅니다. 무슨 책이죠? 대한민국에서 안전하게 살아남기. 아직 옛날 책 얘기하면 안 된다니까요. 대한민국에서 안전하게 살아남기. 여하튼 이 문제를 좀 얘기를 해야 돼요. 선거제도 개편을. 근데 지금 막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거든요. 이 중심을 누군가는 잡아줘야 됩니다. 지금 김무성 대표가 헤매고 또 문재인 대표가 제대로 잘 중심을 못 잡으신다면 진보 정치가 이 각을 좀 잘 세워줘요. 각을 좀 살려주셔야 돼. 누군가는 이걸 살려줘야 되잖아요. 그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상구 대표 먼저 말씀을 좀 해주시죠. 이 선거제도 논의 막 배가 산으로 가고 있어요. 모든 배는 주로 산으로 가는 것 같아요. 저는 진보 정치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는 조성주 소장님이 현역 당 관료로서 말씀을 해주시고요. 저는 문재인 대표가 대선 절대 승리 전략을 갖고 있느냐. 요런 고민을 하셔야 된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당 지지율로는 새정치민주연합은 내년 총선에서 과반은 고사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새누리당이 과반되는 걸 막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럴수록.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을 포함한 여러 야당들의 의석 총합이 과반수를 넘도록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문 대표께서 주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려면 독일식 정당 비례대표제 해야 돼요. 그럼 지지율대로 의석 나오니까. 그럼 새누리당은 무조건 과반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명분으로 대선 때 다른 야당들과 대화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저는 진보 정치 하는 사람으로서 진보 정치가 대선을 맞이하는 논리는 다를 수 있어요. 다만 다를 수 있고 그다음 대선에서 뭐 모든 야당이 다 같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는 토론해볼 여지가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 입장에서는 그리고 문재인 대표 입장에서는 그런 전략적 판단을 미리 좀 갖고 현재 국면을 돌파해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안심번호 할 때가 아닌 거죠. 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러네요. 문재인 대표가 이 방송을 꼭 들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에요. 지금 문재인 대표가 저도 좀 깜짝 놀랐거든요. 안심번호 받았으면 이쪽에도 뭘 하나 받아야 되잖아요. 주고받기가 진행돼야 되는데 저쪽 거는 받아줬는데 이쪽은 받아오는 게 없다. 이러면 이거 빈주머니면 곤란한 그러니까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후속 논의가 있을 거다라고는 했지만 새누리당이 저렇게 되면서 지금 후속 논의가 전혀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굉장히 시간이 10월 13일까지 끝내야 되는 이게 촉박한 상황에서 그러면 이대로 그냥 끌려갈 거냐. 이거는 정말 굉장히 중요한 건데 말씀하신 대로 이후에 2017년 대선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시려고 지금 이렇게 가는 건지 상당히 큰 의문이다. 이런 정도로 정리를 할게요. 진보 정치 좀 어떻게 포인트는 잘 잡았어요. 지금 사람들이 의외로 놓치게 되는 게 이제 새누리당 내부에서 김무성 대표 흔들리고
그렇고 뭐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이게 갑자기 여전히 왜 이걸 또 무슨 계파 갈등으로 이해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다른 정당 얘기니까 저희가 정의당 입장에서 이제 포인트를 잡는 거는 지금 논의해야 될 게 그게 아니다. 지금 내부의 계파 갈등으로 논의할 게 아니다. 이거는 선거제도 그리고 야권 전체가 내년 총선과 그다음 대선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지금 어떤 분수령이 아주 키포인트 하나가 온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의당이 이제 본청에서 농성을 들어간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제안한 거는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의 문재인 대표는 누구를 만나야 되냐면 심상정 대표를 만나야 돼요. 만나서 지금 작전 논의를 들어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필요하다면 지금 아직 원내에 있지 않은 다른 밖에 있는 야권 세력들도 지금 만나서 지금 이 판을 어떻게 리드할 것이냐. 13일까지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여기서 리더십을 보여주셔야 된다. 제1야당 대표로서의. 저희는 이미 정의당에서 이제 그 3당 대표 회담을 하자 지금 이 문제로 이렇게 가다가는 정치 전반이 이제 국민들에게 실망을 안기고 끝나버릴 수 있다. 최악의 계약으로 갈 수 있으니 대표 회담을 하자. 제안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만약에 3당 대표 회담이 안 된다면 그러면은 심상정 당대표와 문재인 대표의 단독 회담이라도 해서 입장을 정해내. 야권 전체 입장을 정해야 된다. 저는 이런 시간이 없다. 지금 시간이 없다. 이번 주말에 만나야 돼요. 여의도 어디 뭐 국수집에서 만나셔가지고 아니, 심상정 뭐 대표와 여기 스튜디오 오셔도 되는데. 그것도 괜찮죠. 네, 여하튼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지금 그 내년 총선 이제 6개월 앞으로 다가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야권이 어떤 총선 전략을 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 너무 이 새정치민주연합 안이 내부가 복잡하다 보니까 내부 정리하느라고 옆을 보질 못하는 거예요. 옆의 상황을 좀 같이 보면서 넓고 크게 전략을 세워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을 저도 여의도 정치 현장 취재를 하면서 많이 느낍니다. 이 중요한 중대 국면, 이 분수령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어떤 전략을 짤 것인가 이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오늘 저희가 뭐 굉장히 할 얘기가 많았어요. 그 진보의 재구성 이 문제도 좀 해봐야 되고 그런데 그 문제는 다음 주로 좀 넘기도록 하고요. 오늘 방송을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벌써 1시간이 훌쩍 넘었어요. 네. 오늘 저는 굉장히 재밌었는데 두 분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강상구 대표는 좀 살짝 초반에 원래 이런 건가? 살짝 얼어있나 이런 저는 느낌. 원래 부끄러움을 많이 타고요. 말수도 적어가지고 네? 항상 얼어있어요. 아 그래요? 네. 네. 겨울이 오고 있긴 하네요. 네. 어떠셨어요? 조성주 저는 소장님. 오랜만에 진짜 네. 아까 우리 원래 그 이름에서 탈락했던 쾌감 네. 유쾌하고 네, 아주 좋았던 시간이었습니다. 네. 네. 자 우리 애청자분들께서도 정말 유쾌하게 쾌감을 느끼는 진보 정치의 1시간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요.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오마이뉴스 10만인 클럽 후원한 지 솔직히 얼마 안 됐어요. 최근 얼마 전부터 제가 하기 시작했는데 그 이유는 지금 제대로 된 언론이 없는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대로 된 언론에게 힘을 보태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진짜 작지만 한 사람의 10,000원이지만 이게 모이면 제대로 된 언론의 역할을 해줘 오마이뉴스가 힘을 받아서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제대로 된 언론의 역할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응원의 마음으로 가입하게 됐고 그래서 여동생한테도 권해서 같이 하자 좋은 일이니까 그렇게 하게 됐고요. 그리고 또 바라는 게 있다면 아무래도 인터넷 뉴스니까 인터넷으로만 이제 기사를 많이 접하시잖아요. 그래서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인터넷을 많이 접하지 않는 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바른 언론의 소리가 전달될까 이런 것도 좀 더 고민하셔서 맨날 TV 종편만 보시는 그런 어르신들에게도 어떻게 하면 이 바른 언론이 전해질 수 있을까를 좀 오마이뉴스가 고민해봐 주셨으면 그래서 우리가 정말 너무 다른 세상에 사는 게 아니라 하나의 소리를 좀 같이 나눠서 듣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축하드립니다. 6주년.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최종 병기라고 바득바득 우기고 있는 김병기입니다. 15년 동안 기자로 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발적 구독료가 제 월급이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장윤선의 팟짱도 그렇게 만들어요. 팟캐스트 제작비 스폰서가 되어주세요. 10만인 클럽에 가입하시면 되는데요. 02-733-5505 내선번호 274번으로 전화주세요. 아니면 오마이뉴스 홈페이지 우측 상단에 동그란 주황색 배너가 있거든요. 그걸 꾹 눌러주세요.
청취자 여러분, 열심히 뛰겠습니다. 아싸!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